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한 지 8개월 만에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과 생산직 등 노사가 원하는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6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이 불법 파업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고액 자산가들의 매도 폭탄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무려 29년 만에 국내에 짓는 새 자동차 공장입니다. 특히 울산 공장은 정주영 선대 회장이 국내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만들어 수출을 시작한 곳입니다. 50여 년 전 할아버지가 내연기관 시대에 첫 발을 뗐던 그곳에서 손자인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어디나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들이 레버를 당기자 공장 문이 열립니다. 반세기 만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현대차가 50년 전 조립공장으로 시작한 울산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첫 관문은 전동화로 울산 EV 전용 공장은 전동화 시대 모빌리티 생산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은 현대차가 29년 만에 짓는 국내 공장입니다. 이 부지는 현대차가 주행시험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현대차의 역사적인 모델들이 담금질되던 이곳에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장은 5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약 2조 원이 신규 투자됐고 2025년 완공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초대형 SUV 전기차가 첫 생산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시대의 글로벌 톱3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현대차 200만 대, 기아 160만 대로 전기차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 정의선 회장은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큰 틀에서 어차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을 앞당기고 유럽과 인도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며 빠르게 전동화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파업 조장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6단체가 모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산업 현장이 불법 파업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붕괴에 휩쓸리게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넓히고 경영상의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도 단체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A라는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은 비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A 대기업이 경영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이전해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면 누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회사가 일일이 파악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개정안은 불법쟁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을 시킬 것입니다.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경제단체들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 재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5일 자동차협회와 건설협회 등 각 산업별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현행 일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69시간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52시간이라고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 사정에 맞춰서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고 불리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한 지 8개월 만에 결국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노사가 원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 6천 명을 면접 조사하고 8개월이나 걸렸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느라 세부적인 개선 방향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종시 나가 있는 전민정 기자 연결합니다. 전 기자, 먼저 설문조사 결과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네, 우선 현재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장시간 근로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근로자의 27%가 발생한다고 답했고 현행 근로시간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업주도 14.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인 52시간제로 근로시간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일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46%, 근로자 41%, 사업주 3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한다는 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과반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부 업종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국민들은 현재 주 52시간제가 안착되고 있으며 올 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모든 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논란이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제는 좀 무산이 되고 여론을 반영해서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일부만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는 거면 어떤 업종, 직종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국민들은 모든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유지하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일부 업종과 직종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 정비, 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 등이 꼽혔는데요. 일단 이들 업종이 우선 개편 대상이 돼 노사가 원하는 경우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아울러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서 이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인력난을 겪는 이 중소기업들 기대가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과 IT 업종, 조선업 등 수주산업, 바이오 연구직 등은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쉬는 방식의 근로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거셌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수주나 수출 기회를 포기하거나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에선 서류상 주 52시간을 지킨 것처럼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근로를 하는 법 규정 위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주 52시간 이상의 탄력적 근무를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제조나 R&D 쪽은 엔지니어로서 이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1년 기준으로 이제 한 10년 근무하신 분 기준으로 보면 한 2,500에서 3,000을 더 많이 받아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게에 도움도 되고 네, 다만 중소기업 중앙에는 논평을 내고 주단위 연장 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 직종에 관계없이 거래 포기, 품질 저하, 법 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선별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적용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 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근로시간 개편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노동개혁 과제인데 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업종, 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 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개편안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 회계 공시,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정 관계는 격화된 상황이고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으로 노사정 대화의 창도 사실상 닫힌 상태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건강권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노사 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와 노동개혁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낸다는 구상인데요. 악화된 노정관계에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말마다 반복되는 큰손들의 매도 폭탄을 막겠다는 취지라는데 이 내년 총선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재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20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개인 큰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된 만큼 증시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엔 하루 만에 유가 증권시장에서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 4천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당장 시행령이 개정되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연말 랠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서 코스닥 중심으로 일부 수급적인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세수를 보완해서 시원찮을 판국인데 더 세수 부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고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부자 감세 중에 하나죠. 여야가 내년까지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치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까지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11월 상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2개월 만인데요. 글로벌 큰손들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꽤 있다면서 반도체 펀더멘털 개선이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600억 원, 삼성전자를 23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를 들어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매일, 삼성전자는 하루 빼고 계속해서 담았습니다. 이 기세에 SK하이닉스는 1%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930억 원 넘게 팔며 발목이 잡혔습니다. 외국인들의 반도체 사랑은 코스닥에서도 한창입니다. 이달 들어 오늘 거래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제조 장비를 만듭니다.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반도체 장비 매출은 70%로 파악됩니다.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스닥 25위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62억 원, 지난해보다 80% 줄었습니다. 실적 급감에도 오늘 거래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2분기에 실적 바닥을 찍었고 수주 상황을 놓고 보면 매출이 점점 늘어날 거란 예상입니다. 다울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디램 미세화 투자에서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소부장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한편 이름부터 반도체 기업인 한미반도체는 업황 기대감과 따로 노는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이 끝난 뒤 나온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데요. 주당 420원을 배당하겠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서 곽동신 대표는 지난 7월 이후 계속해서 자다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전체 34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했는데 액수로는 210억 원, 평균 단가는 6만 2천 원으로 오늘 종가가 4천 원 비쌉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오늘 세 곳의 증권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매수 의견 일색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은 HBM 공정의 필수 장비인 TC본더에 대해 기술 경쟁력이 입증된 부분이 많다면서 SK하이닉스 말고도 고객사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
Bitcoin was that now we don't have to be embarrassed about the type of money we're using when we finally make contact with aliens. Well, another real interesting thread on the forum there was that the start of the Bitcoin blockchain, if you kind of think about it, it was the true beginning of recorded history. 회계연도 2022년 1조 3,770억 달러였던 미국의 재정 적자. 안 그래도 컸던 적자 폭은 1년 사이에 더 깊어져서 1조 7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일하게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던 무디스마저 재정 건전성 위험을 지적하며 미국의 신용 전망을 낮춘 가운데 이번 주 국제경제 일정은 해외를 넘어 국내까지 영향을 끼칠 굵직한 변수들이 이어집니다. 가장 큰 건 현지 시간 14일에 나올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예상치는 3.3%인데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조금 더 큽니다. 지난 8월부터 CPI는 월가의 추정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이 긴축 정책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CPI가 예상보다도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이를 고금리 지속 신호로 또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미국의 정치도 변수입니다. 양당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은 현지 시간 오는 17일로 기한이 끝납니다. 이날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하원 의장의 추가 임시 예산안 제안이 공화당 일부와 백악관 양쪽으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전에 미국의 여야가 극적 타결을 맺어야 시장엔 안도감이 생길 겁니다. 이 밖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확인할 수 있는 산유국 연합 오펙 월간 보고서에선 지난달 말부터 확인한 유가 하락세 속에 산유국들의 수급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볼 부분이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중국의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원자재 수요와 중국의 경기 회복세를 가늠할 가장 가까운 정보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